레드캠프 오늘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윤상현입니다. 일단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부터 좀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예. 저희가 좋습니다. 어제 위성락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문제 갖고. 예. 근데 위성락 의원은 지금 파병 규모가 당초 알려진 10,000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 40,000명까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의원님은 전망은 어떠십니까? 일단요, 저희가 이제 북한군의 파병 규모, 예. 특히 얼마나 인원이 러시아에 투입되어 있느냐, 또 어느 지역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계속 해봐야 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북한군이 벌써 12,000명이 러시아에 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최고 첨예한 전장이 어디 있냐면 쿠르스크 지역인데 네. 벌써 11,000명이 와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음흠.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파병하는 거 1,500명, 1,500명 들어가고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보면 이제 이번 주까지 뭐 5,000명이 간다, 12월 초까지는 뭐 12,000명이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000명 이상 뭐 한 20,000명 사이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그런데 이런 북한군이 대규모로 해외 파병된 게 처음입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러시아 군대가 150만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60만 명이 사망했고요. 오호. 사상자가 100만 명가량 육박합니다. 하루에 평균 러시아 군인이 죽는 평균 사망자 수가 1,271명이라는 통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계속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병력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계속해서 북한군의 파병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추가 파병 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 다수가 분석하는 것처럼 그 대가는 뭐 1년에 한 7,200억 원에다가 기술 지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대가가요. 일단 참전 수당을 1인당 2만 달러를 주고요. 월급을 평균 2-3천 달러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달러 벌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군사적인 이 기술 지원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군사정찰 위성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써서 화성 18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사 실험을 했는데 그게 유효 사거리가 15,000km입니다. 네. 심지어 마이애미 그 이상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실전 배치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에 때릴 수 있느냐?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대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권 안으로 들어올 때 6,000 내지 7,000도의 고온을 뚫고 온도를 뚫고 들어오야 되거든요. 그걸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면서요? 그게 어려운데 아직까지 그 재진입 기술 단계는 못 갔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평가인데 네. 그걸 줄 수 있는 데가 러시아입니다.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지게 되면 완전히 한반도 전략 지형의 게임 체인저가 돼버립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뉴욕이든 LA든 핵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자 하는 군사 기술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 또 에너지 지원, 경제 지원, 식량 지원 이런 다 방면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무기 지원, 여기서 이제 무기라고 하는 살상용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몇몇 인터뷰에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네, 시기상조입니다. 어떤 취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지금 걸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이제 그 의료 지원, 비살상용, 예를 들어서 뭐 지뢰 장비 제거, 하나 이런 걸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파병을 하고 북러 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군사 협력의 강도가 세지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대권 재진입 기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뭐 군사정찰 위성 기술 이걸 주게 되면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확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한테 중대한 위협으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코 자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신원식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할 때 데드라인이라는 걸 설정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핵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이하게 되면 데드라인을 넘는 거다. 우리도 그때는 우리의 어떤 이제 그 무기 지원, 이제 살상용이죠. 예. 살상용도 방어용이 있고 뭐 이제 공격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요, 의원님. 지금 예. 이거 그 무기 지원 말고 예. 심리 전단이나 신문관 파견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이제 심리 전단 왜냐면은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 러시아 서부 지역이고요. 예. 이 러시아가요, 소위 말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의 영토를 뺏긴 게 처음 있는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네네네. 쿠르스크의 지역에 지난 8월 달부터 우크라이나가 가가지고 거기서 영토를 서울의 몇 배 되는 영토를 뺏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가장 첨예한 전장에 북한군을 파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를 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군인들이요, 10대, 2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네네. 걔네 들어가서 총알바지를 쓴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직하게. 예. 에? 김정은의 용병이 돼서 가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최근에는 그 지역에 40명의 오물풍선 기술 전수자가 갔다가요, 18명이 병에서 탈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 탈출했다라는 그 북한군들이 오물풍선 전문입니까? 오물풍선 기술 그거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장에 가게 되면은 예. 소위 말해서 뭐 드론 같은 걸 통해서 심리전을 통해서 뭐 탈출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북한 그 군인들도 헌법적으로 봐야면은 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예, 여기서 쟁점이 나오는데 그것도 파병인데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이게 파병은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의 파병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정보협력 차원에서 예. 정보협력 차원에서 국정원하고 군 관계자들이 가서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소규모 단위로 이루는 거지 파병 규모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파병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병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군대를 대량으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레바논에 보면 헬스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부대가 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부대 유니필이라고 하죠. 예. 유니필이 우리가 한 250명, 300명이 파병돼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단위 조직을, 대규모 단위 조직을 갖추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이제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 그 수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의원님. 예. 지금 그 의원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2022년 6월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관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예,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어제 지금 그 몇 개의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확정된 게 5월 10일이잖아요. 공천 확정이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어요.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혹시 그러면 공천 확정 발표 시점인데 5월 10일은. 예. 근데 공관위 내부 차원에서 발표 이전에 내부 차원에서 확정된 시점에 좀 시차가 있었나요? 이게요. 공관위에 보통 공관위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예. 또 당직자들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공관위 최고 결정을 하기 전에 흐름으로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요? 보통 공관위가 뭐 이제 발표가 있다 하면 발표 직전에 공관위원들을 통해서 또 당직자들을 통해서 공관위 흐름을 거의 알게 되죠. 그러면 그 5월 10일 하루 전인 5월 9일에 그 강혜경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공천 이야기인데 김영선 의원은 입단속을 시키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첫째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공천이 있기 전에는 대강의 내부 흐름을 알게 됩니다. 예. 알게 되고요. 보통 공관위원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를 해서 누구 도와달라 뭐 어떻다 하면은 분위기를 알고 그러면 항상 공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합니다. 네. 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관위원들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아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선전을 하죠. 그러면 5월 9일은 그렇다고 치겠는데요. 예. 그럼 5월 2일에 예.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예. 그 자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입조심 시키는 통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빠른 시점 아닙니까? 그래도 대강의 분위기는 알고 있고요. 네. 보통 공천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소위 말해서 원래 일산 쪽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맞아요. 이분이 사선 의원까지 했어요. 비례대표 두 번하고 저도 친한 분인데 이분이 2017년도에 저한테 저 창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친한 관계입니다. 같은 계열에서 정치했거든. 그 왜 가냐 했더니 지사를 하러 간대요. 2018년 경남지사 17년부터 내려간대요. 그래서 18년 지사 나갔다 안 됩니다. 안 되는 대로 2017년부터 계속 그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 내고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니까 2020년도에 본인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졌겠죠. 그럼 우리가 공천을 할 때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당 기여도라든지 대선 기여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경쟁력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게 맞춰지는 후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밖에 공천받을 사람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예를 말씀이시잖아요.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 민당 후보보다도 훨씬 거의 63대 37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결정해서 했는데 야 이게 이 정도로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원칙과 기준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보통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누구한테 전화하면 그걸 가지고 선전하게 됩니다. 될 거다. 그걸 해놓고 자기가 소위 말해서 그 사람한테 될 거라고 하지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그 다른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를 윤석열 경선 캠프 때 아마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를 해서 만났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처음 뵌 거는 그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명태균 씨라는 존재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그 뒤에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까? 만난 거는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가끔 이제 만납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략적 마인드도 있습니다. 전략가적인 면모. 그러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이제 과장하는 경향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효한 최고위원이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 있는데 명태균 씨 얘기 나오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상임위에 안철수 의원이 옆에 있다가 명태균이 정말로 저는 명태는 알아 명태균은 모르겠다. 모르냐고 했더니 정말로 모르는데요. 물론 사진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 되는데 인효한 의원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혁신위원장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만나줬대. 혁신위원장 오더니면 다짜고짜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준석을 데려다가 빨리 외교부 장관을 추천하라고. 외교부 장관을 빨리 추천하고. 그래서 인효한 최고위원이 그걸 듣다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다가 자기는 레이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어라. trust, but verify. 그러나 검증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우바리도 넓고 또 어떤 이런 게임에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또 전략가적인 면모도 있는데 좀 과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와버리라는 표현은 그냥 영역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영역으로 죄송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인터뷰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혹시 그 경선 캠프 때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질문 드리는 건데요. 명태균 씨가 캠프 일에 관여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경선 캠프가 언저리에 있는데
그 언저리에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민생경제특위위원장에 활동을 했고요. 네.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서 제가 만났죠. 그러면 2022년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연락을 해온 바는 전혀 없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저는 지금 물론 이 선거 때 되면은요, 예. 공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예.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누구 해달라. 저는 또 전화를 거의 뭐 받아주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겨우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은 없다. 혹시 예. 그 공천 관련해서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표는요, 대표가 저를 이제 공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당 대표셨죠. 예. 당 대표인데 원외였어요. 예. 원외였는데 원래 이준석 그 당 대표 스타일이 그걸 어쩌라 이게 이 개입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스타일입니다. 개입한 적이 없다. 네, 예. 이준석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진태 강원지사 경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한 건 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말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예.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하셨던 겁니까? 그게 김진태 지사가 그때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단식 농성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예. 그랬더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경선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어떻게 경선 기회 주지 안 주냐. 발언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선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 아마 당선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억울한 사정 와서 한번 통화라도 해줘서 격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들어가세요.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